회장님, 이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사모님이 지난 26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그 우아하고 고상한 가면이 박살나는 건 찰나입니다. 회장님께서 목숨처럼 여기시는 그 그룹의 이미지와 회장님의 자존심, 이 모든 것을 걸고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수빈의 목소리는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매서웠고 그녀의 눈빛은 박진석 회장의 영혼을 꿰뚫을 듯 깊고 서늘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블러핑이 아니었습니다. 이수빈은 지금 박진석 회장의 목을 대 바로 앞에 시퍼렇게 날이 선 진실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째깍거리는 벽시계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인 적막한 회장실. 박진석 회장은 손에 쥐고 있던 몽블랑 만년필을 아주 천천히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를 다루듯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탁하는 마찰음이 그 넓은 공간을 울리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이 된 박진석 회장이었지만 고작 25의 이 젊은 여성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에 순간적으로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박성재가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여자, 그리고 자신의 아내 고성희가 그토록 경멸하며 짓밟으려 했던 여자 이수빈. 박진석 회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눈앞의 이수빈을 다시금 평가해야 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무겁게 가라앉은 입을 열었습니다. 이수빈 씨, 자네 지금 감히 나를 상대로 도박이라도 하자는 건가? 내 아내 고성희를 건드린다는 건 곧 나 박진석의 얼굴에 먹칠을 하겠다는 선전포고야. 그 대가가 무엇인지 자네가 감당이나 할 수 있을 것 같나? 내 손가락 하나면 자네 하나쯤 이 바닥에서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걸 모를 리 없을 텐데. 박진석 회장의 목소리에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주제넘는 젊은이를 향한 조소 섞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수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협적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도 서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도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거래를 제안하는 겁니다. 회장님께서는 평소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지요. 나는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정보는 회장님께서 앞으로 겪으실 천문학적인 금전적 손실과 회사의 이미지 추락을 막아드릴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보험입니다. 사모님께서 회장님 눈과 귀를 가리고 쌓아 올린 그 거대한 거짓의 성, 그게 무너질 때 회장님까지 그 잔해에 깔려 매몰되길 원치 않으신다면 지금 제 말을 들으셔야 할 겁니다. 이수빈의 눈동자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미간을 깊게 찌푸렸습니다. 아내 고성희. 언제나 우아하고 기품 넘치는 내조의 여왕이자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완벽한 삶을 사는 여자. 하지만 박진석 회장 역시 동물적인 감각으로 최근 그녀의 행동에서 미묘한 균열을 감지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잦은 외출,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눈빛, 그리고 자신 몰래 처리하는 수상한 자금 흐름들. 이수빈의 태도는 결코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확실한 패, 그것도 판을 뒤집을 만한 조커를 쥐고 있는 자만이 보일 수 있는 여유였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가죽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턱짓을 했습니다. 좋아. 딱 5분 주지. 그 안에 나를 설득하지 못하면 자네는 이 방을 나가는 즉시 대한민국 어느 기업에도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 거야. 이수빈은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낡고 투박한 USB 하나를 꺼내 번쩍거리는 박진석 회장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검은색 USB는 화려한 집무실 풍경과 이질적으로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만큼은 남달랐습니다. 이수빈은 나직하게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 안에는 고성의 이사장이 지난 26년간 철저하게 숨겨온 악마도 울고 갈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밤
제가 지정한 시간에 이 지역 대표가 운영하는 너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십시오. 제 입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회장님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할 겁니다. 같은 시각 자신의 머리 위로 파멸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고성이는 평창동 자택의 거실에서 최고급 찻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그녀의 입가에는 승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눈엣 가시 같던 이수빈을 남편 박진석 회장의 손을 빌려 처단할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찰석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성이는 자신의 신복인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우아하지만 소름 끼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실장, 그 아이. 이수빈이 이 지역의 동생이라는 사실 언제 터뜨리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박 회장이 알면 기절초풍하겠지? 감히 자기 아들을 꼬드긴 여자가 경쟁사의 여동생이라니.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그 집안 씨를 말려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아, 그리고 병원 쪽은? 한우진 그 녀석 수술 일정은 잡혔고 고성이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 26년 전 차가운 보육원 바닥에 버렸던 쌍둥이 아들 한우진을 다시 찾은 이유가 오직 자신의 딸 박영나를 살리기 위한 장기 이식 도구로서였다는 사실이 영원히 묻힐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녀에게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한 부속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벽에도 귀가 있고 가장 믿었던 공간에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균열의 시작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병원 복도 구석, 반쯤 열린 병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성희의 딸이자 박진석 회장의 딸 박영나였습니다. 그녀는 오빠 한우진의 퇴원을 축하해주기 위해 몰래 꽃다발을 들고 병원을 찾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지은호와 한우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정말 괜찮겠어? 이 사실이 밝혀지면 너도 상처받을 거야. 친엄마라는 사람이 너를 찾은 이유가 고작간 이식 때문이었다는 걸 세상에 알리는 거잖아.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알잖아. 지은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박영나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박영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간 이식? 친엄마.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숨을 죽이고 더 문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어지는 한우진의 덤덤한 목소리는 박영나의 세상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은호야, 난 각오했어. 어머니, 아니 고성의 이사장은 나를 아들이 아니라 부속품으로 봤어. 영나 누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를 낳았고 쓸모가 없어지니 버렸다가 다시 영나 누나가 아프니까 필요해져서 찾은 거야. 이건 모성이 아니라 범죄야.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그리고 영나 누나를 지키려면 내가 직접 끊어내야 해. 문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박영나는 입을 틀어막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며 자애로운 어머니라고 믿었던 고성이가 사실은 자신의 핏줄인 쌍둥이 오빠를 장기 이식용 도구로 취급하고 버렸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를 이용해 자신을 살리려 한다는 사실이 박영나의 영혼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가 오빠의 희생 때문이었다는 죄책감,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끔찍한 배신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엄마가 괴물이었어? 어떻게 사람이, 아니 엄마가 자식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 더러운 간을 받고 살아야 한다고? 박영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하염없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배신감과 공포가 뒤섞여 호흡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과호흡이 올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병실 안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이자 진실을 밝히는 길이라고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고발해야 한다는 패륜적인 상황과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정의감이 그녀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지만 결국 그녀는 진실을 택했습니다. 박영란은 비틀거리며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을 정신도 없이 비상구 계단에 주저앉아 이지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덜덜 떨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환 오빠, 나 어떡해? 우리 엄마가 사람이 아니야. 나 너무 무서워. 오빠, 나 좀 살려줘. 수화기 너머로 박영란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들은 이지환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박영란을 달래며 만날 장소를 정했습니다. 박영란가 가져온 녹음 파일, 그리고 그녀가 며칠 전 우연히 발견해 이상하게 여겨 집 금고에서 몰래 빼낸 고성희의 비자금 장부와 입양 관련 불법 서류들. 이 모든 것이 지은호와 한우진, 그리고 이수빈의 계획의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되어 주었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고성희의 악행을 증명할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그날 밤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 이수빈이 두고 간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아 도저히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류의 글자들은 춤을 추듯 흩어졌고 머릿속은 온통 아내 고성희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반신반의하며 이수빈이 알려준 너튜브 채널에 접속했습니다. 검은 화면에 LIV라는 붉은 글자가 떴습니다. 심장이 불길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켜지자 그곳에는 지은호와 한우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화면 속 한우진의 얼굴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어딘가 묘하게 낯이 익은 얼굴, 자신의 젊은 시절을 닮은 듯하기도 하고 아내의 눈매를 닮은 듯하기도 한 저 청년은 누구인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성의 이사장에 버려진 아들, 한우진입니다. 한우진의 첫 마디가 터져나오는 순간 박진석 회장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버려진 아들, 고성희에게 숨겨진 자식이 있었다고. 자신이 모르던 핏줄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뇌가 정지하는 듯 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우진은 차분하게 그러나 뼈저린 고통을 억누르며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고성희가 과거 자신을 낳자마자 보육원에 버렸던 기록, 그리고 최근 유전자 일치 검사를 강요하며 접근했던 녹취록, 심지어 보육원 원장의 증언 영상까지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내관이 필요해. 넌 어차피 내 뱃속에서 나왔으니 내 거야. 죽어가는 내 누나를 위해 그 정도 희생도 못하니? 돈은 얼마든지 줄게. 평생 먹고 살 돈 줄 테니까 간 내놔. 녹취록에서 흘러나오는 고성희의 목소리는 평소 박진석 회장이 알던 우아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탐욕의 눈이 먼 악귀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26년. 무려 26년을 속았습니다. 내 침대를 공유하고 내 아이들의 엄마라고 믿었던 여자가 자식을 장기 적출의 도구로 삼으려던 인면수심의 범죄자였다니. 배신감은 내장을 뒤틀리게 했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머리끝까지 솟구쳤습니다. 회장님, 보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당신이 사랑했던 아내의 민낯입니다. 화면 속 지은호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마치 모니터 너머의 박진석 회장과 눈을 맞추는 듯 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노트북 화면을 거칠게 덮어버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서재를 나섰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고성이가 평온하게 한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역겨운 한약 냄새가 박진석 회장의 코를 찔렀습니다. 그 냄새마저 가증스러웠습니다. 여보, 나오셨어요? 안 그래도 당신 피곤할까봐 보약 좀. 고성이가 상냥하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모양처인 척하는 저가면. 박진석 회장은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입 닥치지 못해. 거실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고성이는 들고 있던 약사발을 떨어뜨렸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한약이 바닥에 쏟아지며 검붉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검은 속내가 바닥에 드러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난생 처음 보는 남편의 분노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안 좋은 일? 내가 인간이냐? 내가 사람이야. 박진석 회장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신문을 집어던지며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26년을 나를 속여? 숨겨둔 자식이 있는 것도 모자라. 그 아이를 버리고 이제 와서 간을 빼내. 내가 그러고도 내 아내고 성재와 영나의 엄마 자격이 있어? 짐승만도 못한 년. 고성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입을 벙긋거리며 변명을 찾으려 했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누가 말한 거야? 이수빈, 지은호? 아니면 그 징그러운 한우진?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버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박진석 회장의 축객령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고성이를 쳐다보는 것조차 역겨워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성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오해해요. 모함이라고요. 저것들이 작당하고 나를 음해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 모든 게 다 우리 영나 살리려고, 당신 회사에 누 안 끼치려고 내가 총대 맨 거란 말이에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는 고성이의 태도에 박진석 회장은 치를 떨었습니다. 헌신? 내 탐욕을 위한 헌신이었겠지. 영나를 팔지 마. 더 이상 내 몸에 손대지 마. 더러우니까. 박진석 회장은 차갑게 그녀를 뿌리쳤습니다. 고성이는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깨진 도자기 파편 위로 널브러진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박성재와 박영나가 들어왔습니다. 고성이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자식들에게 기어갔습니다. 성재야, 영나야. 너희 아빠 좀 말려봐. 아빠가 이상해지셨어. 엄마한테 나가라잖아. 너희들은 엄마 마음 알지? 엄마가 다 너희 위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박성재의 눈빛은 북극의 빙하처럼 싸늘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길을 피하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머니, 아니 고성애 씨. 방송 다 봤습니다. 추하네요. 정말 추해요. 당신이 내 어머니라는 사실이 내 평생의 수치입니다. 뭐라고. 성재 너마저. 고성이는 마지막 희망인 박영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영나는 고개를 돌린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애처롭게 들썩였습니다. 엄마, 어떻게 우진 오빠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 다 들었어. 병원에서 엄마가 하는 말 다 들었다고. 내가 오빠 간 뺏어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 엄마는 나를 2번 죽인 거야. 박영나의 절규에 고성이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딸마저 자신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완벽했던 왕국,
철저했던 연극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고성이는 그날 밤 입고 있던 옷까지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쫓겨나듯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대문 밖에는 이미 소문을 듣고 몰려온 기자들이 하이에나 떼처럼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수십 개의 플래시가 터지며 그녀의 초라한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고성희 이사장님, 친아들을 버린 게 사실입니까? 장기 밀매 혐의 인정하십니까? 쏟아지는 질문 세례 속에 고성희는 얼굴을 감싸 쥐고 도망치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고성희 이사장의 몰락은 그렇게 처참하고도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며칠 뒤 박진석 회장은 다시 이수빈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도끼가 빠진 진짜 어른의 눈빛이었습니다. 앉게. 박진석 회장이 먼저 권했습니다. 이수빈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가 2잔 놓여 있었습니다. 자네 덕분에 내 인생 최악의 오점을 더 늦기 전에 도려낼 수 있었네.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겠어. 사업가는 결과로 말하는 법이니까.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그 여자의 꼭두각시로 살다가 비참하게 끝났겠지. 박진석 회장은 고급스러운 서류 봉투 하나를 이수빈 앞으로 밀었습니다. 우리 그룹 홍보이사로 정식 임명하네. 자네가 보여준 그 대담함과 기획력이라면 바닥으로 떨어진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 믿어. 이건 부탁이 아니라 자네 능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야. 이수빈은 놀란 눈으로 서류 봉투와 박진석 회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응시하다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성재 녀석 잘 부탁하네. 녀석이 사람 보는 눈은지 아비를 닮아서 꽤 정확했구만. 자네 같은 짝을 데려온 걸 보니 말이야. 이수빈은 그제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승자의 여유가 아닌 인정받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진심 어린 기쁨의 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하겠습니다. 한편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던 지은호는 편의점 앞 플라스틱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쌀쌀한 밤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그녀의 영원한 멘토이자 정신적 지주인 이상철이 캔맥주를 따고 있었습니다. 치익하는 경쾌한 소리가 밤하늘로 퍼졌습니다. 캬, 시원하다. 수철아, 아니 은호야. 정말 고생 많았다. 그 긴 싸움을 기어이 승리로 이끌었구나. 내가 해낼 줄 알았다. 이상철이 캔을 부딪혀오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지은호는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슴속에 얹혀있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듯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딘가 허전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저씨, 저 사실 무서웠어요. 제가 고성희와 똑같은 괴물이 되어버릴까 봐요.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제 자신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고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고성희처럼 변해 있는 꿈이요. 지은호의 솔직한 고백에 이상철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지은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잖냐. 복수는 칼로 하는 게 아니라 거울로 하는 거라고. 내가 그 사람에게 들이댄 건 상대를 찌르는 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추악한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었어.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 거울을 보게 만들었지. 그건 괴물이 하는 짓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너는 괴물이 되지 않았어. 오히려 괴물을 물리친 영웅이지. 거울이라.
지은호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입가에 씁쓸하지만 후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기도 하고 원망하게 되기도 하지.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게 만들고 나는 그 진흙탕 속에서도 꼿꼿하게 내 길을 가는 것. 그게 진짜 이기는 거지. 너는 아주 훌륭하게 이겼어, 은호야.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이상철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에 지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저씨 말씀 들으니까 이제 진짜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는 제 인생 살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데 시간 쓰지 않고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하고 행복하게요. 그래야지. 그게 바로 화려한 날들의 시작이다. 자, 건배.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멀리서 다가오는 이지혁과 박성재, 그리고 한우진과 이수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했지만 결국은 서로를 치유하며 단단해진 사람들. 그들의 모습 위로 따뜻한 가로등 불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고통과 시련을 넘어 비로소 진짜 가족과 사랑을 찾은 이들의 앞날에는 이제 찬란하고 화려한 날들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악인은 처벌받고 선한 이들은 행복을 찾는 권선징악의 결말이지만 그 과정에서 인물들이 겪은 내면의 갈등과 성장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용서와 구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